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맥스킴이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등생물 올림피아드 데뷔 강의 영상 생명과학 인트로 1 강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OT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중등생물 올림피아드 데뷔를 위한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되면 당연히 힘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좀 다 그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NG가 4번 정도 나가지고 지금 5번째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도 제가 이게 한 번으로 딱 원테이크로 찍는데 아마 올라갈 때 이제 여러 개 영상으로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개 영상을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가 당이 떨어집니다. 네, 진짜로 한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올리긴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몇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를 보도록 합시다. 저는 항상 목차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목차를 살펴보자면 일단 생명과학 인트로 1 부분이 있고 인트로 2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인트로 1 강좌를 나가게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일단 생명과학의 정의, 탐구 과정, 뭐 세포, 그죠? 세포 관련된 거, 그리고 영양소, 탄소, 화합물, 유기물, 무기물 이런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명과학을 배우고 또 이제 어떤 그 세포라는 이제 사실은 세포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 세포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어떤 필수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이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명과학 인트로 2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생명과학 내용들인데 이제 보시면은 뭐 세포막, 뭐 확산, 삼투, 세포 소기관들, ATP, 효소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세포 소기관 내용 배울 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제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생명과학의 정의, 그죠? 이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생명과학의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생명체의 신비로운 현상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 그죠? 인체 현상 또는 뭐 그런 뭐 생리 현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이제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원리를 응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그 원리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인류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명과학이라는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약간 그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명과학 사실은 응용과학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야는 다양하죠.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는 거 뭐 뇌과학 이런 거 있죠. 뭐 생물 정보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갈게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탐구를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 되게 시험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예시를 주고 딱 어떤 실험 예시를 주고 자, 이 실험에서 이게 연약적이니 빈약적이니 뭐 오류가 뭐니 이 실험에서 아니면 뭐 독립변이니 뭐니 종속변이니 뭐니 통제변이니 뭐니 조작변이니 뭐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생명과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이 용어들 그리고 어떤 그 용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좌에서 그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귀납적 탐구 과정 그리고 연역적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생명 현상에 대한 그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관찰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을 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관찰을 수행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뭐 하얀색 비둘기가 많아요. 대부분 그냥
100% 한 100%다 하향색 다 하향색 비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 하향색 비둘기면은 아, 내 주변엔 다 하향색 비둘기니 이게 되게 신기하냐면 관찰을 해볼까? 더 관찰해봤는데 진짜로 내 주변에 다 하향색 비둘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세상엔 하향색 비둘기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 큰 오류가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비둘기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검정색도 되게 많죠. 근데 오로지 내 주변에 하얀색 비둘기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관찰했다고만 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오류에 범하고요. 그러니까 오류에 되게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류에 취약하다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되게 오류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생명 현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네. 문제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한 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 잠정적 답인 가설을 세워야 돼요. 가설. 이건 뭐 생명과학 실험을 굳이 안 하셨더라도 뭐 어딘가에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 가설 세우는 거. 이건 되게 정말 어떤 진짜 생명과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 또는 어떤 그런 뭐 관찰 이런 것들에서도 항상 가설을 여러분들이 세우기 때문에 되게 잘 익숙하실 텐데 일단 문제를 인식하셔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지 우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탐구 설계하고 수행해가지고 자료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는데 이 결론 도출을 할 때 이제 가설이랑 다를 수 있어요. 뭐 내 가설은 A를 통해서 B가 되었을 것이다인데 실제 결론 도출해 보니까 A를 통해서 C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가설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가설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실험 과정에서 내 결론에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결국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니오에 해당되겠죠. 왜냐 결과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다시 올라가서 재가설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재가설 설정.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설이랑 결론이 맞지 않으면 계속 그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포인트는 관찰을 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키포인트는 문제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가설이 결론이랑 맞지 않을 경우에 재가설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변인 뭐 실험군 대조군 이런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변인이란 이제 실험에 있어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조건을 말해요. 어떤 실험에서 내가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 자, 이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햇빛이, 그죠? 선라이트가 어떻게, 그 광합성, 그죠? 이 광합성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야겠습니까? 똑같은 종류의 식물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똑같은 크기의 화분이라던가 똑같은 양의 똑같은 질의 토양, 그죠? 똑같은 질의 토양이 이렇게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제 같은 양의 어떤 그 CO2의 농도, 똑같은 CO2의 농도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 똑같은 양의 물을 줘야겠죠. 똑같은 양의 물을 줘야 될 테고, 그렇지만 다르게 되는 건 뭐겠습니까? 햇빛의 양, 그죠? 햇빛의 양을 다르게 해야겠죠. 햇빛의 양을. 그래서 뭐 이렇게 A 샘플, B 샘플이 있으면 A 샘플 뭐 햇빛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 햇빛 바로 앞에 뭐 창틀 같은 데 두시면 될 것 같고 B 샘플은 창틀에 두시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림막을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씌워줍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이 설계가 된다면 이제 이 실험에서 변인 같은 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뭐 햇빛의 양, 이산탄소의 양, 물의 양, 뭐 식물의 종류 이런 것들 실험에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법한 것들은 싹 다 변인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실험에서의 조건들을 다 말을 하죠.
독립변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독립에서 이 독립은 인디펜던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에블을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베리에블은 뭘 말하냐면은 cause를 말합니다. 원인. 이 실험에서의 원인이 뭐냐? 이 실험에서 원인이 뭘까요? 햇빛의 양의 차이겠죠. 샘플 A는 햇빛의 양을 많이 받고 샘플 B는 햇빛의 양을 적게 받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독립 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독립적인 변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독립적인 변인을 통해서 어떤 종속적인 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립적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 값인데 그게 뭐예요? 디펜던트한 거겠죠. 의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인 또는 어 뭐라고 하죠? result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죠? 결과값. 그래서 종속 변인, 그죠? 독립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 우리 싹 다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실험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합성의 양이 되겠죠. 그죠? 광합성의 양, 뭐 햇빛의 양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실험에서는 광합성의 정도가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작 변인이랑 통제 변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작 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험에서 진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햇빛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광합성의 정도도 조작 변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광합성의 정도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햇빛의 양을 통해서 광합성의 정도가 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종속 변인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통제 변이는 뭐겠습니까? 조작 변인 그 외적인 거겠죠. 다 뭐 이산화탄소의 양, 물의 양, 식물의 종류, 토양의 질, 어떤 그 식물을 놓는 위치와 시간 모두 다 실험에서 딴 것들 다 이제 햇빛의 양 빼고 실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다른 변인들을 싹 다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는 통제를 해야만 한다 해서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살펴봤어요. 변인이 뭔지 살펴봤고, 통제 변인, 조작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이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실험군 대조군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샘플 X가 있고, 패트리 접시입니다. 샘플 X가 있고, 샘플 Y가 있어요. 패트리 접시인데, 이제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암세포를 죽일 만한 어떤 신약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딱 이제 그걸 투여를 해요. 그죠? 투여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일어나겠죠. 그죠? 샘플 B에 뭐가 샘플 Y에 뭐가 일어나겠죠. 자, 이때 내가 어떠한 실험체가 될 만한 그 암세포, 그죠? 그 실험을 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 군, 그걸 우리가 갖다가 실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오리지널 암세포랑 어떤 그 변형된 암세포, 그 약물의 투약을 통해서 변형된 암세포와 오리지널 암세포, 이거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군이 필요하잖아요. 그 군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조군. 그래서 요 샘플 X가 대조군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 변형된 그 약물을 맞고 변형된 그 샘플 Y와 함께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리지널 암세포가 필요한데 모든 실험에서 그것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실험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샘플이 각각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다 살펴봤고 이 플러스 알파는 의외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좀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꼭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다 담아왔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이제 끊고 왔는데 자, 이제는 이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이제 예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지 볼 텐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을 뭐 잘 볼 필요도 없고 좀 여기 오류도 있네요. 이런 것들 오류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이거 2번 3번을 보지 않을게요. 이거 1번이랑 4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기납적, 연역적이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귀납적은 뭐냐? 아까 보였어요. 관찰이었죠. 관찰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다윈의 진화론, 괄호하고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제가 섬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섬에 여러 개의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새들은 모두 다 같은 종이에요. 같은 핀치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같은 종류라고 하면 뭐 보통 생김새도 보통 같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부리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이 말인즉슨 각각의 섬에서의 환경이 달랐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르니까 진화를 다르게 하고 적응을 다르게 했단 소리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번 새 같은 경우에는 핀치새인데 이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이 섬에서 뭐 열매가 딱딱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딱딱한 그 열매를 막 빠르게 씹어먹기 위해서 잘 씹어먹기 위해서 부리가 발달했겠죠. 크게. 반면에 이 4번 새 같은 경우, 이 4번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핀치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서 살 때 이 섬이 뭐 그 자기가 먹는 열매가 크기가 작고 되게 약간 물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좀만 삼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작아지겠죠. 그죠? 부리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섬의 환경에 따라서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진화하고 적응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마침 다윈이 1800년대에 탐험을 갈라파고스 군도에 하러 갑니다. 그리고 딱 이 광경을 목격한 거죠. 같은 종인데 부리의 부리의 크기가 되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다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이제 다윈이 딱 본 그 광경, 그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본 그 같은 종, 핀치새이지만 각각의 섬에서 이제 다르게 진화하고 적응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관찰한 거죠. 그죠?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도출한 거잖아요. 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응하고 진화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찰을 했다. 그죠? 관찰한 거니까 뭐예요? 귀납적 맞죠? 자, 이번에 연역적 탐구 방법 예시를 볼게요. 알렉산더 플레밍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 이건 뭐냐면, 이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되게 조금, 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되게 정리를 안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트리 접시에 이제 세균을 딱 이렇게 두고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여행을 딱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있고 저 원래 있던 세균은 죽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보고 플레밍이 되게 놀랬겠죠. 왜냐면은 보통 세균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딱 그 곰팡이가 생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세균 자체가 그 페트리 접시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어,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은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잠정적 답이 뭡니까? 가설이죠. 이게 뭐예요? 가설이죠. 자,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보통 뭐 다른 사람들이면 그냥 뭐 곰팡이 뭐 이상한 게 생겼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학자의 면모를 갖췄죠. 그죠?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곰팡이 핀 거를 갖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가설을 세워서 딱 결론 도출해 봤더니 아, 그렇더라. 이 푸른 곰팡이가 바로 세균을 죽인 주범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푸른 곰팡이 갖고 어떻게 돼요? 바로 항생제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웠던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제인 페니실린 발견, 이게 바로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되게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귀납적, 연역적 탕거 방법이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 좀 이걸 참고를 하셔서 네, 잘 여러분들 좀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포로 가볼게요. 세포란 무엇이냐? 세포 되게 중요하죠. 자, 세포 일단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암기하셔야 될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란 일단 무엇인가?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여러분들 세포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의 개체죠. 근데 그 개체 안을 까고 까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뭐가 있다? 세포가 있더라는 거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럼 보자면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여러분. 기본 단위예요, 세포는. 이거 좀 정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단위체입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개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있으면 형태가 비슷하고 어떤 기능이 비슷한 그 세포들이 서로 집합을 이뤄서 조직을 형성하고 그 조직들이 또 기관을 형성하고 그 기관들이 또 모여서 개체를 형성을 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동물이면 뭐예요? 이 기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래에 있는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세포 여기 뭐 예시 있죠. 뭐 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딴 건 다 아실 것 같고 이 상피세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혀로 이제 입천장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되게 매끈매끈하죠. 그게 바로 상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포들이 여기 써 있죠. 같은 특정 형태나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집합이 바로 조직이다. 그래서 결합조직,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등이 있다. 이거 외울 때 저는 이제 결근신상으로 외웠어요. 네. 이거 근데 처음부터 외우시기보다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고 이 조직들이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관을 만들죠. 기관들 뭐 위, 폐, 뭐 간, 심장, 신장, 그러니까 콩팥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기관들이 또 모여서 형성을 하는 게 바로 기관계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죠. 기관계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어떤 기관계인데 이 계자가 무슨 자면이냐면 이 시스템, 그죠? 영어로 시스템 할 때 그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그 결합을 한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기관들끼리 서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비슷한 기능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된다? 기관계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체가 형성이 되겠죠. 기관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 뭐 인간 같은 그런 개체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인체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재밌으라고 넣어놨는데 인체는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신경계, 내분비,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호흡계, 근육계, 소화계, 순환계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의 심장 그리고 동맥, 정맥, 모세, 혈관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뇨계, 생식계, 면역계. 이 면역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그 계를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죠? 뭐 골격계, 피부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 되게 많은 기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포의 정의 뭐였죠?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그리고 구성 단위. 현재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 그리고 개체이다. 기관 개 꼭 빼먹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동물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식물이 있죠. 자, 식물 보겠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거 못한데 조직계가 포함된 세포, 조직계의 기관 개체입니다. 그래서 기관계가 아니라 조직계고 그래서 세포, 조직계입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자, 딱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표피 조직이라는 게 있고 뭐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이런 게 있겠죠. 이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관 조직은 이제 뭐 물이 수송하는 그 관을 말하고 체관 조직은 이제 설탕 같은 그런 포도당 형태의 고분자 물질이 수송되는 그러한 관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조직들이 또 이제 함께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조직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물관 조직, 세관 조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고 표피 조직이 합쳐져서 표피 조직계를 이루고 기본 조직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직계들이 또 이제 함께 합쳐져서 뭘 이루냐? 바로 기관을 이루는데 이제 대표적인 기관은 뭐가 있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그러니까 주시기 바라는데 이거 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요 식물의 기관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기관은 딱 이거예요.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종자. 흔히들 이제 잎, 줄기, 뿌리는 잘 아시는데 이제 꽃, 열매, 종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까지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 그죠?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종자 이런 것들 모여서 당연히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의 개체를 이루겠죠. 뭐 나무, 뭐 단풍나무,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전나무, 뭐 개나리, 코스모스, 튤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물계랑 그리고 이제 식물계 이렇게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동물계, 식물계가 아니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개 그리고 개체가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 조직 그리고 조직, 개, 기관, 개체가 있다. 이거 차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단세포, 다세포입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부분인데, 지금 빠르게 가보자면, 일단은, 단세포는 뭐냐면,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대장균, 폐렴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아메바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다세포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되겠죠. 인간, 코끼리, 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쉽죠. 자, 이제 이걸 가볼게요. 자,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건 뭘까요? 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15학년도 이제 교과과정 기준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는 이제 3명 6개라는 체계를 보통 쓰는데 15학년도 교과과정 기준으로 중1 파트에서 아직도 이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저희가 중등생물 올림피아드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계는 뭐 동물, 식물계 너무 간단하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균계, 원핵생물계, 원핵생물계. 자, 일단 균계는 뭐냐면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기생한다. 그죠? 기생하며 살아가는 생물군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예요?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그죠? 여러분들 그 베놈이란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놈이란 영화 보시면은 이 베놈이라는 그 생물체가 있는데 얘네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좀 되게 약간 연약해요. 그래서 막 약간 쇠퇴하고 막 약간 그러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베놈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이 영화에서 이제 에디 브룩이라는 그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이제 걔네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막 진짜 베놈이 엄청 무섭게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베놈도 그러니까 숙주 세포를 필요로 합니다. 기생을 하죠. 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는 버섯, 푸른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푸른 곰팡이 다 뭐 다세포입니다. 근데 이 효모가 단세포예요. 그래서 추후 이제 효소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효모는 뭘 하냐면 우리 이제 빵 같은 거 구울 때 보시면은 막 그 안에 구멍 송송 나 있고 막 부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잖아요. 그게 바로 효모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계에는 이 효모, 푸른곰팡이, 네, 그 버섯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기생하여 살아가면서 숙주를 필요로 한다. 그럼 이 균계는 뭘까요? 그죠? 어, 이 균계 같은 경우에는 진핵세포입니다. 그죠? 진핵세포입니다. 진핵. 아, 그 전에 이걸 좀 살펴봐야겠는데. 원핵 진핵이 뭐냐면, 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세포가 있으면은 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핵. 그죠? 우리가 아직 세포 소기관을 안 배웠지만, 핵이라는 걸 있는 걸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핵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라는 그 유전 정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핵세포는 보다 핵이 있다. 그죠? 그 반면에 이제 원핵세포는 뭐냐면 핵이 없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원시적이다 할 때 그 원자거든요. 되게 고세균을 얘기합니다. 세균들 뭐 대장균, 폐렴균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핵이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바로 그 세포 안에 이렇게 DNA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대장균을 착각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 걔네들은 DNA가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원형 모양이에요. DNA 자체가 원형 모양이라서 얘네 핵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원형 모양의 DNA라고 해서 플라스미드라고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극명한 차이는 뭐다? 핵막의 유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핵세포, 즉 균계는 진핵세포다. 동물계에 있는 동물들도 진핵세포고 식물계에 있는 식물들도 진핵세포다. 그죠? 이 세 개는 다 진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원핵생물, 원핵생물. 이게 뭐냐? 그죠? 원핵생물은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그 원핵세포 맞습니다. 원핵생물은 원액에서 그 원은 원시적이란 뜻으로 핵막이 없는 생물을 뜻해요.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대장균 등의 박테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생 생물계는 그럼 뭐냐? 아까 말했던 동물, 식물, 균, 원핵생물 이 네 가지 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 외톨이 그런 군을 말을 합니다. 그런 집단.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갈조류, 미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원생 생물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원핵 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예요? 얘네들 핵막이 없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원핵 세포겠죠. 자, 그럼 원생 생물계는 뭘까요? 원생 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앞선 PPT에서 뭐라고 했어요? 단세포라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살짝 그 아메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핵입니다. 즉 얘네들은 핵막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이러한 것들 원생 생물은 우리가 뭘로 친다? 진핵세포로 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진핵 원핵 파트는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빠르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핵막이란 세포의 소기관 중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을 감싸고 있는 막을 말합니다. 즉, 핵이 있냐, 핵막이 있냐 똑같은 말이고 핵이 없다, 핵막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는 결국에는 핵막이 없는 거고 진핵 세포는 핵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극명하게 차이가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지금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일단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나뉘어집니다. 아까 말했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원핵세포는 뭐예요? 핵막이 없다죠.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다죠. 그죠? 자, 박테리아,
대장균, 폐렴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등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원시적인 고세균이죠. 고세균 이런 것들 다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입니다. 즉 단세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다 단세포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진핵세포 볼게요. 자, 뭐예요? 인간, 개, 전나무, 개나리, 곰팡이 다 뭐예요? 다 세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진핵세포도 다 다세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뭐예요? 큰 착오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노랗게 칠해져 있죠. 이거 뭐예요? 예외입니다. 자, 어떤 예외냐? 단세포예요, 얘네는. 이게 다세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단세포입니다. 유글레나 집신벌레, 아메바 얘네들이 뭐예요? 진핵세포인데 단세포였죠, 아까. 그리고 효모도 예외적으로 균계지만 단세포이자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좀 여러분들 잘 파악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 두셔서 여러분 추후에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꼭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결국엔 핵막의 유무고 또 이제 단세포냐 다세포냐로 또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그런 파트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좀 쉽게 넘어갔다 그러면 되게 생명과학의 어떻게 보면은 분류학 쪽으로는 나름 좀 나름 천재기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또 이제 박테리아랑 그죠?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금 뭐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바이러스랑 박테리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긴 아셔야 돼요. 왜냐 너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사실 지금 이 PPT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각각 뭔지는 알아 대충 아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테리아는 뭐냐 0.5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를 말을 합니다. 그죠?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 바이러스보다 큰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커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세균의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크기로 정말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개가 크기 차이부터 난다. 어떻게 바이러스의 크기가 되게 작고 박테리아는 그래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거지. 얘네도 작긴 작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핵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핵이 이게 좀 잘못 남아 있는데 핵이 있는 게 아니라 DNA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DNA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DNA가 이렇게 몸 안에 떠다니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리보솜 뭐 이런 것들 외피 이런 거 편모 세포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뭐 세포 소기관 배우면서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이게 DNA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이 아니에요. DNA 인지질 세포 내 소기관 단단한 세포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DNA가 있고 뭐예요? 핵막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포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네. 숙주 없이도 스스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숙주 없이는 증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베놈 같은 게 뭐예요? 얘가 딱 베놈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숙주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박테리아는 DNA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핵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핵산은 뭐냐면 DNA 또는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로, 단단한 단백질 껍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좀 치료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간단한데, 박테리아는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생제 개발을 보통은 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항생제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편이죠. 보통 박테리아는. 근데 반면에 바이러스는 왜? 변이 속도가 빨라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고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왜 박테리아가 변이 속도가 빠르냐? 왜 바이러스가 변이 속도가 빠르냐? 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코로나19 그죠? 뭐 갑자기 뭐 델타 나오고 갑자기 오미크론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이의 변이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개발된는 항바이러스제 얘네들이 이제 이뮨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뮨나이즈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변이라고 함은 바로 돌연변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리해보면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되게 작고 박테리아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핵산, 즉 DNA, RNA 및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박테리아는 DNA와 세포벽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 못하고 박테리아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지만 변이가 많이 생겨서 계속해서 좀 치료가 어려운 면이 있고 박테리아는 바로 항생제가 만들어지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은 뭐냐? 여기 써있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다. 그죠? 그리고 유전물질을 갖고 있죠. 이 유전물질이라 함은 DNA 또는 RNA를 얘기합니다. 이거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박테리아랑 바이러스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하면은 맨날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 영어로는 박테리오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네, 이 박테리오파지, 줄여서 이 파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이러스의 예시인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생김새가 좀 전 웃겨서 많이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외계인 같죠, 그죠? 여기 약간 이렇게 좀 눈도 달려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안테나도 좀 달려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백질 껍질이에요. 이게 정 20년체인가요? 하여튼 이거 안에 이제 그죠, 유전물질이 이렇게 담겨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긴 몸통을 갖고 있고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세포 그죠, 딱 세포막에 앉아가지고 이 긴 몸뚱아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유전물질 이렇게 쭉 안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안으로 투약하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투약이 되면서 그 DNA가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하면서 똑같은 박테리오 파지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증식을 해서 결국은 세포를 파괴하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또 증식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박테리오 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뭐다? 박테리아 예시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예시입니다. 바이러스. 자, 그래서 볼게요. 바이러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비생물적 특성과, 그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자체적인 DNA, RNA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생물적 특성을 가진 뭐다? 비생물이다. 네. DNA, RNA를 갖고 있어도 너무 비생물적 특성이 크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뭐 다양하죠. 뭐 나선형 정20면체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20면체형 있죠. 뭐 코로나19도 정20면체형이죠. 그리고 머리와 꼬리를 가진 복잡형 아까 뭐였죠?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것들.
바이러스의 종류 또 뭐가 있냐 이제 핵산에 따라 분류한다가 핵산 뭐였어요? DNA랑 RNA였죠, 그죠?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뉩니다. DNA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좀 아덴노, 천연두, 박테리오 파지 이런 거 있고 RNA는 뭐 코로나,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에이즈, 독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건 식물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 잎이 딱 그 단백잎이 있으면 이 단백잎에 딱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그 마치 모자이크 마냥 이렇게 여기가 펑펑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뻥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식물이 서서히 죽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거 우리가 단백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줄여서 TMV라고 부릅니다. TMV. 후천성 면역 결핍증, 뭐 에이즈 잘 아시죠? 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독감 같은 거. 이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뭐가 있냐면 수두 바이러스, 그죠? 이건 이제 뭐 정확히는 이제 명칭은 그 헤르페스성 바이러스인데 이런 수두도 바이러스의 예시입니다. 네.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빠르게 할게요.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온은 뭐냐면 단백질성 감염성 입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테리아가 뭐 크기가 한 1 정도 된다고 했으면 아까 바이러스가 크기가 얼마였죠?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었잖아요. 프라이온은 100분의 1보다 작습니다. 네, 되게 작아요. 그래서 프라이온은 이 그냥 입자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프라이온, 단백질성 감염성 입자예요. 얘네는 되게 신기한 게 작고 DNA, RNA가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생물들은 또는 뭐 비생물 체들은 이 DNA, RNA를 갖고 침투를 해가지고 그 DNA, RNA를 뿌려가지고 자신과 비슷한 애들을 복제해가지고 증식하는 게 보통 방법인데 이 프라이오는 DNA, RNA가 없어요. 근데 증식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해요. 왜? 단백질성 감염성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입자가 감염성이에요.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염이 가능한 그런 생물이 아닌 특이한 단백질보다 입자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병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광우병, 스크래피, 크로이펠치, 아코프병. 광우병 뭐죠? 그 소의 머리에 막 구멍 뚫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성 감염성 입자 때문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Bacteria vs. Virus vs. Prion and more. 그죠? 이 파트는 이제 생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 이게 왜 제가 살펴보냐면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막 그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치고는 되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시면 세균, 바이러스, 이제 곰팡이, 원생동물, 프라이온이 있는데 세균 뭐 있죠? 원핵세포 특징 원핵세포고요. 뭐 DNA로 되어 있고 뭐 결핵, 폐렴, 파상풍,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런 게 있겠죠. 생물 조직을 파괴시키고 항생제를 치료합니다. 바이러스 아까 비세포 구조였고 DNA 또는 RNA가 이게 뭐였죠? 핵산이죠.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외에도 단백질 껍질로 있었죠. 그리고 뭐 나선형, 뭐 복잡형, 뭐 정이지면체형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뭐 감기, 독감, 에이즈, TMV, 간염,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입니다. 수두도 있고 숙주 세포를 파괴를 할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곰팡이 이거 아까 곰팡이 뭐였죠? 아까 원핵세포, 진핵세포 아닐 때 곰팡이 진핵세포였죠. 그리고 DNA 갖고 있습니다. 무좀이 곰팡이에요, 여러분들. 무좀 곰팡이고 이 외에도 식중독,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다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포자 유입으로 질병 유발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항진균제를 이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생동물. 원생동물 아까 뭐였죠? 뭐 아메바, 집신벌레, 그죠? 또 뭐가 있죠?
아메바 집신벌, 유글레나,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핵세포죠. 자, DNA를 갖고 있고, 말라리아, 수면병, 여기 나왔네요. 아메바성 이질, 즉 설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다 원생 동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원생 동물, 그 원생 세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대 지역 곤충 등을 통해 감염이 되죠.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모기를 통해 되고, 주로 항생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세균이랑 같은 방법으로 어,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온 비세포 구조죠. 그러니까 프라이온이랑 바이러스가 비세포 구조예요. 네, 그리고 단백질 감염성 입자였다. 빠졌네요. 감염성 입자. 그리고 뭐 광우병, 스크래피 크로이펠치 아코병 이런 거 있고, 자, 변형 프라이온의 축적으로 인한 뇌 손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감염성 입자가 계속 뇌에 축적돼서 뇌 손상을 일으켜서 이제 막 광우병 생각하시면 막 그 소뇌 막 구멍 뚫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신기한 건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 딱히 없어요. 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조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병명을 거의 다 알아봤어요. 뭐 세균,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원생생물, 뭐 그죠? 곰팡이에다가 프라이온까지. 이 정도는 했으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자, 이제 또 이제 영양소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양소, 그죠? 주 영양소엔 부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주 영양소 이제 우리가 아는 3대 영양소 있죠, 그죠? 탄수화물, 그다음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kcal per gram 그리고 9kcal per gram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양.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이 가장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영양소 뭐가 있죠? 비타민, 무기염류, 물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은 여러분들 부영양소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설명 보시면 물이 이제 우리 몸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성하는 양은 많지만 사실 얘네들은 부영양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열이 큽니다. 물은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비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후에 이제 Q는 델타 CMT라고 해가지고 이 파트는 이제 비열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2학년 2학기 15학년도 교과과정으로 중량 2학기 나온 내용이니 그 파트 좀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타민은 영양소의 변화 및 분해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며 이게 중요하죠.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 흔히 이제 뭐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감기에 걸린다고 하면은 야 너 비타민 좀 복용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비타민이 바로 면역 기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기염류 뭐가 있죠? 무기염류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좀 금속이고 약간 좀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뼈와 이 등을 구성을 하고 체액의 농도 조절 및 효소의 활성화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파트에서 중요했던 거는 물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주 영양소랑 부 영양소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였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탄소화합물입니다. 이 파트는 잠시만요. 좀 여러분들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잠시 일시 정지 버튼 눌러서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잠깐 멈추시고 쭉 내용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훑어보라고 했냐면 이게 이 파트가 화학을 좀 공부를 하셨더라면 되게 쉬울 텐데 화학을 공부를 아예 안 하셨더라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파트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 파트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당장 인터넷에 쳐셔서 딱 검색을 하세요. 통합과학 탄소화합물 파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되게 많은 제 영상 이후에 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파트를 이제 여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원소는 일단 탄소죠. 그래서 탄소는 일단은 이렇게 생겼으면 C라고 이제 부르고 얘는 이제 비금속입니다, 여러분들. 탄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6번 원소고요. 그래서 6번 원소인 탄소고 이게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그려드리자면은 6번 원소인 탄소, 즉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로 이렇게 원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데 이제 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 그 전자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핵에서 전하 6 플러스랑 전자에서 전하 6 마이너스 해가지고 6 플러스 6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되나 중성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 껍질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를 말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로 공유 결합이 이게 또 뭐냐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며 이루는 결합을 말해요. 공유한다. 전자를 서로 공유하며 이루는 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가 있으면은 딱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이랑 막 딴 전자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이제 공유해가지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그 화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공유 결합 정도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로 공유 결합에 유리하며 정말 다양한 결합을 이룬다.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4개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뭐 사슬 모양, 뭐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종류의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원자과 전자 이런 내용 너무 힘드시면 그냥 원자과 전자가 4개고 되게 많이 결합할 수 있구나.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구나.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화합물 볼게요. 그래서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저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비탄소 화합물은 아까 말했던 물, 무기염료, 비타민 이거 세 개가 아까 똑같이 아까 뭐였죠? 얘네 세 개가 부영양소였죠. 네, 똑같이 비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는 이거 다 다룬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것 좀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이게 좀 잘못됐네요, 정보가. 지금 제가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제가 이거 좀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자, 이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 자, 다시 그려보자면, 우리 몸은 물질 중에서는 물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물이 70% 정도입니다. 약 70% 정도. 네. 물이 약 7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 다음을 따릅니다. 반면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을 여기 좀 지울게요. 네. 여기 좀 지우고 이쪽에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주황색으로 표시하자면 얘는 아까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물질의 그 우선순위.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파트는 원자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어떤 그 가장 많은 비율, 그죠? 비율. 자, 비율.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OCH입니다. 네. O 이거 뭐예요? 산소죠. 네, 산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C 탄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H 수소가 그 다음 많습니다. 어, 우리 몸은 원자는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일단 그 전에 단위체랑 중합체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단위체는 뭐냐면 고분자 화합물 같이 큰 물질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위체하는 것은 그 세포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개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쪼개고 쪼개었을 때 가장 작은 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세포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작은 그 단위체를 쪼개고 쪼개고 봤더니 뭐더라? 포도당이더라라는 거죠. 네, 포도당이더라. 그래서 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화학식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C6, H12, O6입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물 6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위체가 포도당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럼 중합체는 뭐냐? 중합체 보시면 단위체가 뭔지 집합체를 말을 하죠. 중합체는 이 포도당 여러 개로 쭉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긴 고리 모양을 말을 합니다. 고리 모양이 아니라 긴 사슬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연결된 사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 생명체의 주 에너지 원이고요. 지금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결국 쪼개고 쪼개면 뭐였어요? 단위체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당입니다, 여러분. 당이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달달한 그 당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외에 이 당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는 당 분자가 하나, 이당류는 당 분자가 두 개, 다당류는 당 분자가 여러 개. 지금 밑에 보시면 단당류, 당 분자 하나, 이당류, 당 분자 두 개, 다당류, 당 분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시면은 단당류 일단은 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 있지만 진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도당. 단당류의 대표적인 예시보다 포도당, 그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단위체 뭐였다?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는데, 네. 포도당,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의 단위체 하면 얘도 뭐다? 포도당. 그 다음에 단당류의 예시 얘도 보다 포도당이더라. 네, 그래서 포도당이 되게 중요하다. C6, H12, O6,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 단당류다. 그럼 이당류는 뭘까? 이 포도당 같은 그런 분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씩 결합을 해가지고 이룬 것들 말하는 건 대표적으로 설탕, 엿당, 젖당이 있지만 저는 딴 거 다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설탕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당류는 그럼 뭐냐? 이거는 좀 다 외우세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은 일단 뭐냐?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딱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딱 생산을 해내는데 이 포도당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변환을 해가지고 녹말 형태로 식물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말을 이제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녹말 형태로 딱 저장을 하는데 그때 이 녹말이 보다 포도당 분자들 여러 개 긴 사슬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인 중합체더라. 즉 다당류더라. 이런 거죠. 자, 글리코젠은 뭐냐면은 이 포도당이
또 우리 근육 많이 쓰잖아요. 그 근육을 쓸 때 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데 그때도 또 포도당이 필요한데 그때 포도당 자체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근육 속 에너지 저장 형태입니다. 자, 셀룰로스는 뭐냐면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입니다. 제가 이걸 아직 안 배웠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직사각형 유사한 모양의 그런 세포벽이 있고 그 세포벽 안에 이제 이제 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세포벽을 이루고 있고 이 세포벽이 이제 셀룰로스입니다. 이 셀룰로스가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수화물 알아봤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었고 중합체는 포도당과 같은 그러한 단위체들이 쭉 이어진 고분자 사슬 모양의 화합물이었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도 당을 나눌 수 있는데 단당류 대표적인 예시 포도당, 이당류 대표적인 예시 설탕, 그 다음에 다당류 대표적인 예시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인 그죠 녹말 그리고 뭐였어요? 근육 속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 그리고 식물의 세포벽 주성분인 셀룰로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잡다한 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단백질인데 프로틴인데 이제 보시면은 프로틴 뭐 이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단백질의 대표적인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라 단위체는 그 자체가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20개 정도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죄송합니다. 그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입니다. 제가 좀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실게요. 네,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 여러 개가 또 결합해가지고 중합체를 이룰 텐데 이 중합체는 뭘까요? 바로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딴 건 됐고 일단 생명체의 주 에너지원이고 근육, 피부, 항체, 호르몬, 효소, 적혈구, 피부 속 콜라겐 등의 주성분이니까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단백질이 되게 우리 몸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알 수 있죠. 뭐 근육도 이루고 있고 피부, 항체, 호르몬, 효소, 적혈구, 피부 속 콜라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몸에서 이루고 있고 되게 생명체의 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아미노산을 들고 왔는데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제가 한번 더 다시 그려보자면 일단 C 탄소를 중심으로 H 원자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R이라는 이 곁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H H2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OOH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미노산의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베이직 셋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여기 H2N 부분을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노기. COH 부분을 우리는 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카복실기. 그리고 이 곁사슬이 뭐냐, 이 R이 뭐냐, 이 R이 또 무슨 원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R은 원자가 아니라 여기서 R은 랜덤을 뜻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랜덤. 여기에 어떤 R1과 R1, R2 쭉 해가지고 R20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20이 오면 아미노산 20번이 되는 거고 R1이 오면 아미노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아미노산 20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바로 R도 종류가 한 20개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도 20개고 그래서 이 R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 아미노기랑 카복실의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그린 요게 하나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에서 DNA, 즉 설계도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 그리고 또 이 아미노산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 서로 또 딱딱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만나서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우리 이걸 보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해 두 개가 결합했다 해서 다이펩타이드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결합 형성 시 이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복실기 부분에서 지금 COH인데 여기 OH가 있고 여기 아미노기에서 H2N 파트에서 H가 있죠. 이 HO랑 H가 만나서 H2O를 형성을 하고 이 H2O가 물 한 분자가 쭉 빠져나가면서 서로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뭐 원래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생명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는 것을 이제 우리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탈수 축합 반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만나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는데, 이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아미노산이 쭉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어떤 긴 모양의 사슬 모양의 그런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형성이 되면서 그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다수다라는 의미의 폴리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백질 자체가 뭐 근육도 구성하고 피부도 구성하고 항체도 구성하고 호르몬도 구성, 되게 효소도 구성하고 되게 여러 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이 아미노산이 배열이 그죠? 이 단백질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도 어, 내,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효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그 효소를 만드는 데 있는 그 특정한 아미노산 배열이 있을 거예요. 뭐 1, 20, 19, 18, 17, 뭐 666, 544, 뭐 19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뭐 근육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또 1, 뭐 4, 444, 뭐 5, 6, 7, 19, 18 이렇게 또 아미노산 배열이 완전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입체 구조가 결정이 돼요. 이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아미노산의 이 아미노산이 쭉 폴리펩타이드 형성해서 단백질이 됐을 때 그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체 구조를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은 적혈구의 일원인 그죠? 헤모글로빈이 되는 건데, 만약에 단백질들이 쭉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의 어떤 그 사슬 모양을 형성한다. 그죠? 이렇게 사슬 모양 형성하면 이건 또 뭐예요? 피부 속에 콜라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형태의 입체 구조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펴져가지고 또 다른 모양의 그런 단백질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좀 여기 난해할 텐데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좀 흥분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저도 이걸 좀 빨리 끝내고 싶지만, 네, 내용이 많은 거 어쩌겠습니까? 어, 좀 정리할게요. 자, 아마 대충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몇 개? 20개 정도 된다. 현재 뭐 더 발견된다고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20개로 알고 계세요. 자, 중합체는 뭐다? 아미노산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한 폴리펩타이드다. 그죠? 자, 아미노산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중간에 C 있고 H 있고 R 곁사슬 있고, 이 R에 뭐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COH 있고 이게 뭐예요? 카복실이죠. 그 다음에 H2N 이거 뭐예요? 아미노. 그래서 아래 뭐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고 이 딴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형태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죠? 이 아미노산이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플러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 OH가 만나서 H2O 물 한 문장 빠져나가는 보다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고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종류, 배열 순서, 뭐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예컨대 아미노산이 1번, 19번, 8번, 17번 형태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이 17, 8, 19, 1 이런 순서로 왔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피부를 구성하는 이런 콜라겐 형태의 긴 어떤 그러한 실타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이. 그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종류, 개수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입체 구조가 파이널라이즈 되면은 그게 딱 단백질이 딱 컴플리트가 되면서 뭐가 된다? 단백질의 특정 기능을 결정을 하고 그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된다. 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또 산소를 또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피부 속의 콜라겐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뭐 효소에서의 단백질은 또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고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내용도 많았고 의외로 통합과학에선 중요시하게 다뤄진 내용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되게 지역적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아셔야지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좀 빡세게 해보았고 또 이제 지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 여기 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좀 현기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플러스 알파 안 할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지질을 봅시다. 자, 지질은 단위체가 이거 뭐 해피뉴스인데요. 그죠? 단위체랑 중합체가 define이 불가능해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정확히 단위체가 뭐고 중합체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지질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가 다르므로 정확한 단위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지질을 구성하는 그 단위체가 달라서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자, 중성지방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중성지방.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보통 그려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성지방부터 가볼게요. 일단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앞에 있는 이 네모난 게 글리세롤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글리세롤이라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글리세롤이라 적혀 있죠. 글리세롤이고 뒤에 있는 이 지방산이 바로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세 분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지방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리세롤도 있고 지방산도 두 개나 있지만 하나가 없고 이 하나 자리에 인산이 껴 있습니다. 인산은 이제 화학식으로 PO4 3-라고 부르고 이 인산이 이제 여기에 딱 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인산이 껴져 있어서. 아마 이제 다음 생명과학 인트로 2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 네,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네, 인트로 2에서 다뤄도 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스테로이드는 뭐냐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뭐 이런 내용 많은데 일단 스테로이드는 척추 동물의 성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요 콜레스테롤 또한 뭐 세포만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스테로이드가 그냥 척추 동물에서 성호르몬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중성지방, 자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 세 분자, 인지질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 두 분자 플러스 인산, 스테로이드 뭐 그죠 척추 동물의 성호르몬의 주성분이었다. 그리고 지질 즉 지방은 뭐다? 단위체 중합체 측정 불가, 정의 불가, define 불가하다. 그 이유는 어떤 그 각각의 종류마다 단위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체를 정의할 수 없다가 되겠죠. 되게 쉽죠? 지금 현재 이 지질 파트는 쉬운 게 맞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죠? 난이도가 높은 파트인데 핵산입니다. 핵산, 뉴클레이 애시드라고 보통 부르고 이 파트 같은 경우 이제 음, 핵산입니다. 일단 핵산이죠. 이 핵산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그 박테리아랑 바이 말이 꼬이네요. 그 바이러스 할 때 그죠? 그 DNA, RNA 할 때 그 DNA, RNA에서 핵산이 그 핵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통칭으로 말을 하고 이 DNA, RNA의 그럼 단위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여러 개가 결합돼가지고 그 중합체가 되는데 그 중합체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 인산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당 분자가 있고 이쪽에 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염기가 있어요. 자, 그때 여기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 비율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PPT 아래 화면을 보시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좀 달라요. 그 이유는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인데 RNA는 당이 리보스예요. 네, 그래서 이 당의 좀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산은 똑같습니다. 인산은 똑같고 염기도 좀 달라요. 염기 보시면 DNA는 이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 G, C, 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A, G, C, U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에는 U가 없고 T가 있고 그다음에 RNA에는 T가 없고 U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그죠? 그리고 당은 리보스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인이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다. DNA는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RNA는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DNA 볼게요. 자, 일단 DNA부터 보자면 DNA 같은 경우 일단 디옥시리보스예요. 당연히 디옥시리보스고 염기의 종류가 뭐예요? A, G, C, T죠. 그죠?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자, 당이 뭐였어요? 리보스였고 염기가 A, G, C, U였죠. 여기서 얘는 유라실, 여기서 T는 타임인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보다 네 종류다. 왜?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AGCT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 4개. 그리고 총합 4개.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당이 리보스고 어떻게 돼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해가지고 총 4개다. 이렇게 해서 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DNA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치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유전 정보 이런 거 들어봤지만 DNA가 정확히 뭐고 이 RNA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파트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갈 때 그때 이 파트 한 번 더 아마 설명할 것 같아요. 추후에 유전자 다룰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이쪽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인상탕 염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랑 딱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결합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거죠. 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수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바로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보셨겠지만 더블 헬릭스 구조예요. 즉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중 나선 구조죠. 네, 그래서 이중 나선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염기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 혹시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C가 G랑 만나고 있고 A가 T랑 만나고 있고 G가 C랑 만나고 있고 T가 A랑 만나고 있어요. 즉, 이 그림을 통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염기라 함은 아데닌이 타이민과 만나고 구아닌이 사이토신과만 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염기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분포를 한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보적 결합. 쓸 데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상보적 결합. 그죠? 상보적 결합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DNA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DNA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염기가 예를 들어서 AAA, GGG, CCC, TT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딴 쪽의 염기는 뭐 TTT, GGG, CCC, AA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정보는 뭐 눈에서 멜라닌 색소에 대한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아까 말한 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근육에서 또 이제 근육 세포들을 합성하는 어떤 그런 또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어떤 그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했던 거 DNA가 그래서 더블 헬릭스 즉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 염기들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상보적 분포를 한다. 반면에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입니다. 네, 그래서 단일 가닥이고 아까 말을 했지만 타이밍이 없는 대신에 유라실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 DNA, RNA의 단위체는 뭐였다? 뉴클레오타이드였다. 중합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였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공유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게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대 당대 염기는 1대1대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DNA는 이중 나선 가닥으로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은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되어 있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인 4가지 종류가 있다.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리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4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DNA, RNA 관련된 건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죠? 핵산 파트는 되게 어려운 거 맞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생 가능한 파트니까 잘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한 번 더 할게요. 핵산,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죠? DNA, RNA가 있고, 단위체보다 뭐였죠? 뉴클레오타이드였죠. 중합체보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였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상대 당대 염기는 1대1대1의 비율을 결합을 하고 DNA는 이중나선 가닥입니다. 그죠?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그러니까 DNA는 이제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지금 부분을 보시면 인산대 당대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을 하고 이때 당은 디옥시리보스이며 염기는 4가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RNA 보시면 당은 리보스이며 염기는 4가지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염기가 그렇고 당은 리보스죠. 지금 좀 자,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DNA에서 어떻게 된다? 염기들이 서로 상보를 결합을 해서 아데닌이 타이민과 결합을 하고 구아닌이 사이토신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끝.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유기물, 무기물, 탄소화합물. 이거 이제 진짜 구분만 할게요. 자, 일단 탄소화합물 뭐였죠? 네,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 몸을 굳이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화합물이면 그냥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돼요. 뭐가 있었죠? 뭐 포도당, 이산화탄소, 그다음 뭐 더 나아가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거 있죠. 자, 비탄소화합물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화합물을 말을 합니다. 물, 그죠? 이거 물입니다. 이거 이산화탄소고 C6H5O6 그죠? 이건 포도당이죠. 이거는 이제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기물, 무기물 볼게요. 자, 유기물은 뭐냐면 이거 되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유기물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탄소 화합물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포도당이 있겠죠. 왜냐하면 포도당은 이제 사람 몸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를 이제 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주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자, 무기물 볼게요. 무기물은 유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도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면 무기물이고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 몸을 구성하면 얘도 무기물이에요. 그죠? 자, 잘 볼게요. CO2,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사람 몸 구성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무기물인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전자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H2 봅시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죠. 왜? 물의 70%.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의 70%, 그러니까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2O는 그냥 후자의 예시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물, 유기물, 그리고 무기물, 그리고 탄소화합물, 비탄소화합물. 지금 제가 예시를 C6H12O6H2O CO2 이걸로 지금 예시를 해봤는데 꼭 이거 잘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기물, 무기물, 탄소화물, 비탄소화물까지 봐왔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여정을 해왔는데 좋습니다. 설명과 인트로 1 강좌 끝났고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긴 여정이었는데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이제 그걸 좀 압축해서 정말 키포인트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next lecture인 생명과학 인트로 2에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복습 잘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암기를 잘 저절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 것 같고 지금까지 중등생활 올림피아 데뷔 강의 영상 생명과학 인트로 1 영상을 맡은 맥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